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의 정진우입니다. 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의 두 번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2 강의는 구강내 장치 치료의 효과 및 성공적인 환자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구강내 장치 치료의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구강내 장치 치료의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치료 효과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치료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오셨을 때 먼저 구강내 장치 치료 중 수행해야 될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강내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즉, 구강내 장치를 낄 수 있는 그러한 환자분의 구강 상태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상태, 치주 조직의 상태들, 또 구강 점막의 상태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턱관절, 환자 앞으로 이 장치가 하악을 전방으로 앞으로 빼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턱관절에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턱관절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즉 턱관절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심한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또 장치를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턱관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영상 검사로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턱관절 파노라마, 입을 벌린 상태에서 콘다일을 볼 수 있는 턱관절 파노라마를 찍어 보셔야 되겠고, 또 세팔로그래피를, 즉 주계 축두 촬영을 한번 하셔야 되겠고, 이러한 이제 레디오그래피를 촬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구강내 장치 장착 전후에 시행을 하셔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폴리소노그래피, 수면다운 검사를 함으로써 이 구강내 장치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환자인지, 그런 예후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표들이 요즘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이런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장치 장착 전에 포터블 폴리소노그래피라도 꼭 선생님들께서 수면다운 검사를 하실 거를 강력히 권유를 드립니다. 먼저 구강내 장치 치료를 하면은 안 되는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비정후증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치아의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치아가 결손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즉 거의 무치아 관제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장치를 꼈을 때 장치의 그런 리텐션을, 즉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악하악을 어느 정도의 치아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한 치아 결손 환자, 광범위한 치아 결손 환자는 비정후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상당히 잇몸이 너무 안 좋은 환자다, 상당히 심한 치주염이라든지 동요도가 있는 치아가 많은 환자다, 이런 경우에도 비정후증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타악을 앞으로 빼는 장치이기 때문에 심한 그러한 턱관절 장애라든지 심한 저작 근육 통증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통증이 없더라도 어떤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하악 운동 이상이나 전방 운동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장치가 전방 이식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비정후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장치를 껴서 효과가 없는 환자입니다. 장치를 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예상되는 환자죠. 첫 번째는 중추성. 앞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겠지만은 이런 센트럴 슬립 어프니아, 즉 기도 주위의 그런 옵스트럭션이 아닌 그러한 호흡 중추에 문제가 생기는 모흡증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아무리 확보해봤자 모흡증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은 이런 중추성 슬면 모흡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겠습니다. 또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일부에서는요, 실제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인데요, 해부학적 요인이 아닌 그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치를 껴서 안 낫는 경우 혹은 수술해서 안 낫는 경우는 100%가 아닌 경우는 이런 폐쇄수면무호흡증인데도 불구하고 안 낫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런 해부학적 요인이 아닌 그러한 폐쇄가 일어나는 요인이 아닌데 기도의 폐쇄가 일어나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환자를 감별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런 큰 범주에 드는 환자들은 이제 비적응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기 전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적응증 환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구강 내 상태죠. 아까 치아결손, 광범위한 치아결손, 턱관절 장애. 그래서 우리가 MAD 잘 인디케이션의 어떠한 숫자를 표현하는 인디케이션들을 저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상악과 하악의 각 악당, 상악과 하악 악당 8개 이상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좋겠다는 거죠. 즉 하악의 8개 이상, 하악의 8개 이상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하악을 앞으로 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더 중간 이상의 그러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치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심한 치주장애 있는 경우는 먼저 이러한 경우는 치주 조직의 그러한 염증들을 해결하신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턱관절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투전 양이 한 7mm 이내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투전 양이 7mm 이하인 경우에는 비적응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프닝 양이 저렇게 적거나 35mm 이하로 그러한 리미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비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턱관절 장애 환자도 비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의 문제가 없고 충족이 되는 환자들을 일단 구원의 장치에 끼일 수 있는 장치라고 그러한 크라이테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저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은요, 왼쪽 같은 경우는 상악하악이 치아가 8개가 안 되죠. 그렇죠? 자, 저런 경우에 사실은 장치를 꼈을 때 약간 유지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한 구원의 장치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다 그러면은 치료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해서 일단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치아를 만든 다음에 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전 8개 이상 돼요. 위와 아래가. 하지만은 보시면은 하악 같은 경우는 치료가 요하거나 리테인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보철 치료가 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치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8개 이상이라도 적절한 근관 치료와 보철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구원의 장치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적인 원인이 아닌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면 먼저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기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호흡증, 즉 기도가 좁아지게 되겠죠.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은 에어플로우, 즉 공기 흐름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차단이 되게 되면은 먼저 체내에서는, 즉 몸 안에서는 숨이 안 쉬어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차단된 부위, 즉 기도가 막힌 부위를 뚫게 하려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뇌에서는. 즉 기도가 좁아지고 기도가 막히게 되면은 먼저 뇌에서는 기도 주위 근육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즉 에피글로틱 프레셔, 기도 주위의 압력이 감소가 되면은요, 뇌에서는 기도 주위의 근육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기도 주위의 근육을 톤을 증가시키는,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긴장시키는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무호흡증이 생기면 기도가 긴장을 하게 돼요. 기도 주위의 근육이. 그러면서 이거 콜랩스, 즉 무너지지 않게끔 버텨내려고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전은요, 또 산소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폐에서의 그러한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가 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럼 또 뇌에서는 산소 공급을 빨리 시키려고 조금 더 많이 시그널을 보내요. 그래서
폐 운동을 더 활발히 하려고, 숨을 더 몰아쉬게 하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호흡증 환자들 보시면은 주무실 때 무호흡이 생길 때면은 흉곽 운동이 증가가 돼요. 마치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흉곽 운동이 증가되는데, 그거는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라 뇌에서 폐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저렇게 벤트라이트 컨트롤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무호흡증을 해소를 시킵니다. 보통 주무실 때 모든 인체 내에서. 근데 이러한 두 가지의 기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생리적으로 혹은 약간 체질적으로 아니면 병적으로 이러한 기도주의 근육의 그 머슬 컨트롤이 안 되거나 폐에서의 벤트라이트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팩터, 즉 기도가 많이 막히지 않는데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무호흡증이 유발이 돼요. 저렇게 문제가 저런 반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장치를 끼거나 수술을 해가지고 기도를 늘려봤자 무호흡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이런 논 아나토미컬 팩터, 페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아래 세 가지의 보라색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ineffective upper way dilator musc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도주의 근육이 보통 음압이 생기게 되면은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안 되는 환자입니다. 기도주의 근육이 안 되는 환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쪽을 보시면은 unstable ventricular control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증가가 되면은 아까 흉곽 운동에 증가가 된다 그랬는데 이걸 잘 못하시는 환자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해소를 시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위에 보시면 세 번째 보라색 박스를 보시면은 low respiratory arousal threshold. 이분들은 뭐냐면은 너무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산소 분압이 떨어지거나 무호흡증이 생기더라도 금방 각성이 돼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무호흡증은 개선이 되는데 환자분은 계속 각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 효과가 약간 있긴 한데 해봐도 별로 환자가 피곤해하고 별로 개선이 안 돼요. 저학적인 증상이 개선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에펙트의 범주에 드시는 환자분들을 우리가 논 아나토미, 비해부학적 요인의 페노타입을 가진 그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야 되겠죠. 구원의 장치나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피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보라색 박스 환자들의 해결책은요, 양악기 치료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악기 치료밖에 없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의 장치를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사실은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아나토미 팩터를 가지고 한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가능 70~80%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나토미 팩터 있는 경우에는 장치를 낀다든지 서저리를 한다든지 또 사람은 웨이트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이 나머지 밑에 있는 그러한 논 아나토미 팩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왼쪽에 그런 머슬의 그 지도주의 근육에 반응이 안 되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요즘 개발되고 있는 하이퍼그라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그러한 기계 체내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자극 주는 치료, 전기 자극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머슬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호흡 장애가 문제가 생기는 분, 호흡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CPAP을 낀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저산소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약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너무 스트레스홀드가 적어가지고 예민한 분들은 또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 아나토미 팩터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장치나 수술이나 이런 치료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장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저렇게 아주 아나토미 팩터에 문제가 되는 환자들을 골라서 치료를 하는 게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칠드런이나 티네이저 같은 경우, 10대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끼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이대 환자분들은 아직도 앞골이 성장이 되고 치아가 맹출 주는 단 단계이기 때문에 장치를 끼움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또 영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앞골의 그러한 성장의 방해라든지 맹출의 방해를 우리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보다는 그 대신 또 효과적인 치료가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경우나 티네이저 같은 경우는 매드보다는 이러한 교정 치료라든지 톤실 서저리라든지 이런 비헤비어럴 어프로치로서 나이가 적은 환자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어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CPAP보다 또 MAD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정 치료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타입 1이라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수면무호흡증의 패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마르지만은 비만하지 않은데 저렇게 앞골 상태가 상당히 톤실이 크거나 아니면은 림프 아데노이드, 즉 아데노이드 프로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팔레이트가 너무 높거나 좁고 이런 환자들, 아예 해부학적 구조로 기도가 좁아져 있는, 또 톤실 때문에 좁아져 있는 아이가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타입은 아주 비만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요, 교정 치료나 아니면 톤실 서저리를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경우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오베시티이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해부학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헤비어럴 어프로치, 즉 비만 치료로 해서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게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눌 수가 있겠고, 장치 치료보다는 교정 치료나 톤실 서저리, 혹은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로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례를 보면요, 이거는 스탠포드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저렇게 팔라탈 익스펜전, 레피드 맥시러리 익스펜전이죠. 그러한 팔라탈 익스펜전을 통해서 앞궁을 넓혀줌으로써 상당히 무호흡증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 그 무호흡증 지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AHI 인덱스가 12 정도면 상당히 시비한 환자인데, 치료 전에 12였다가 4주 8주 후에, 4주 6주 후에 보시면은 9.8로 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개월이 지난 교정치료 4개월 후에는 0.4 이하로 거의 정상으로 감소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타입 1의 그러한 하이 팔라테라 볼트나 이러한 경우 아데노페이스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저렇게 교정치료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치보다는 교정치료를 더 선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 성적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리포트가 돼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소개를 잠깐 몇 가지를 드리자면은, 그럼 과연 오랄 어플리안스와 그 다음에 파랭기알 서저리,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과거에 했던 수술 방법이죠. 오블라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을 때 치료 효과는 어떨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효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구원의 장치가 조금 더 좋아요. 보시면은 치료 전에 18.2 인 AHI가 6개월 후에 장치를 껴고 봤더니만 3.8로 감소가 돼 있고요. 이 P3, 파랭기알 서저리도 20.4에서 8.6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두 가지 다 10 이하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10 이하로 감소가 돼서 성공이 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1년 뒤의 성적을 보면은 덴탈 어플리안스는 계속 잘 유지가 되죠. 6.0으로 잘 유지가 되는데, UP3, 파랭기알 서저리는 10 이하로 증가되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랭기알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처음에 저렇게 서저리를 한 다음에 한 1년 지나면은요, 저렇게 내려앉아요. 저렇게 내려앉음으로써 연조직이 내려오면서 계속 릴랩스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그렇게 릴랩스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파랭기알 서저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대신에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멀티레벨 서저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또 오블라뿐만 아니라 안쪽도, 그 다음에 하에도 본도 거상시키고 그런 서저리를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블라 서저리에 비해서는 공원의 장치가 성적이 좋고 재발이 안 된다. 즉 성적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원의 장치는 저렇게 2년, 3년, 5년 가도 장치를 계속 끼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릴랩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CPAP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CPAP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건 CPAP이 가장 효과 있는 치료가 효과가 없을 수가 없겠죠. 산소 공급을 하니까 마스크를 껴가지고 산소를 어거지로 집어넣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뭐 무호흡적으로 해소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가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럼 모더레이트 어프니아, 즉 중중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구원의 장치와 CPAP 간의 치료 효과의 비교는 어떨까요? 결론은 뭐냐면은 치료 전에 저렇게 22, 20.0이었는데 치료 후에 보면 델타 밸류가 16.3, 19.5씩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모더레이트 어프니아 같은 경우는 CPAP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효과가 좋습니다. 즉 중중도의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오라 어플리언스를 껴도 효과가 있고 CPAP을 껴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오라 어플리언스가 수능도면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비어 어프니아는 어떨까요? 아까 30이 어린애 같은 경우는 30이 넘어가면 심한 시비어한 어프니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비어 어프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CPAP을 꼈을 경우에는 33에서 11로 내려갔고, 담지 구원의 장치는 33에서 19로 내려갔어요. 감소는 됐지만은 구원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 이하로 10 가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효과는 있지만은 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CPAP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비어 어프니아는 오라 어플리언스보다는 CPAP을 선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저 데이터를 보시면은 2002년도 전입니다.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코멘트를 해놨는데 2002년도까지의 성적을 보시면은 구원의 장치를 꼈을 경우에 코골이는 88% 가까이 효과가 좋고요. 단지 어프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CPAP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파랭기아 서저리는 50% 초반입니다. UP3는 50% 초반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레벨 서저리는 50에서 60에서 한 60%대, 그 다음에 MAD 같은 경우에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치과 쪽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그러면은 저 효과를 늘릴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을 해봤더니만은 이러한 OS의 페노타이핑, 즉 환자의 그러한 형태들을 잘 구분을 해서 셀렉션을 잘하게 되면은 이러한 장치 치료 효과를 10% 이상 올릴 수가 있다는 것들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저희 클리닉에 오셨던 분이신데요. 오셨을 당시 38세 남자분이셨고요. 보시면은 PSG 성적이 보시면은 수면 호흡 장애 지수가 70입니다. 아까 30이 넘어가면은 12한 OS라고 났습니다. 이분은 70회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무호흡 저흡 횟수가 70번입니다. 70번. 오스레츄 횟수도 50%까지 내려가 있어요.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이분은 아주 강력히 그 당시 크라이테리아를 따지면 CPAP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가 도저히 CPAP을 제공하지 못해서 광치를 끼셨던 케이스인데,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그러한 수면호흡 장애가 수면호흡 지수가 70에서 5.6으로 내려갔고, 오투세츄레이션의 미니멈 오투세츄레이션 인덱스도 55%에서 82%로 증가가 되고, 민 오투세츄레이션도 95%까지 증가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시비어한 환자이기 때문에 인디케이션이 아닌데도 저렇게 효과가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어떤 환자분들이 저렇게 시비어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서 효과가 좋을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밝혀져 있는 데이터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파로메트릭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세파로 상에서 어느 환자들을 꼈을 때 효과가 좋으냐는 거죠. 보시면 오른쪽의 컬럼이 굿 리스폰스를 보는 세파로메트릭 환자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맥시라의 포지션이 포워드 돼 있고, 오로파링스 사이즈가 길고, 오버젯이 적고, 그 다음에 파링스가 길고, 소프트 팔레트가 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파링스가 막혀있는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비만하지 않는 환자분들, 그 다음에 비교적 나이가 적은 분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소프트 머슬의 그런 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불행히도 그러면은 이런 시비어 어프니아 같은 경우는요, 보통 버디 인덱스가 상당히 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시비어한 어프니아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자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페노타이핑을 볼 수가 있는 게 대표적인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자세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보면은요, 두 가지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을 때, 슈파인 포지션을 있을 때는 상당히 코를 많이 골고 무호흡증이 심하시다가 옆으로 위치를 옆으로 눕게 되면은 무호흡증이 해소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포지셔널 디펜던시가 있는 분들이죠. 이걸 포지셔널 OS라고 합니다. 즉 자세만 바꿔도 무호흡증이 좋아지는 분들이죠. 즉 수파인이 레터럴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세를 바꿔봤자 별 효과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나 레터럴 포지션을 주무시나 무호흡증이 똑같으세요. 이런 걸 논 포지셔널 OS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지셔널 OS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은 나이가 젊고 BMI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upper muscle responsivenes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좁아지면, 그러니까 무호흡증이 생기면 기도지휘근이 긴장한다 그랬죠. 잘 긴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포지셔널 OSA입니다. 근데 이런 포지셔널 OS 환자들한테 분들이 훨씬 더 장치 치료를 받고 봤더니만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한국보건의료원에 저희가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전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원의 장치 치료의 성공률을 분석한 그러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파란색이 그래프가 포지셔널 OS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가 논 포지셔널 OS예요. 시비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맨 네 번째 컬럼을 보시면은 시비암 환자에도 포지셔널 OS 환자는 거의 70~80%, 80% 넘게 효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널 OS 디펜던시가 있는 포지셔널 OS 환자를 셀렉션을 한다면은 훨씬 더 구원의 장치 치료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렘 수면 의존성입니다. 렘 수면 의존성도 비슷한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렘 슬립 같은 경우에는, 렘 슬립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머슬 톤이 주로 떨어져 있습니다. 즉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은 렘 수면일 경우에는 머슬 톤이 떨어지면서 렘 수면 때 무호흡증이 훨씬 더 증가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렘 수면일 경우에는 훨씬 더 무호흡증이 심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코골이도 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어떤 경우로 볼 수가 있냐면은 렘 수면이 더 많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렘 수면일 때도 보통 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렘 수면에도 불구하고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잘 돼야 되는데 렘 수면일 때 반응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보통 아까 말씀 벤트라이트 컨트롤이죠. 아까 무호흡증이 심하게 되면은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고 그래서 뇌에서는 흉곽 운동을 잘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렘일 때 훨씬 더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반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렘 릴레이트 OSA는 보통 벤트레이트 컨트롤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오토노믹 그런 스테빌리티가 좀 불안정하거나 이런 분들은 렘일 때 훨씬 더 심해지십니다. 이게 렘 릴레이트 OSA고, 반면에 난 렘 릴레이트는 뭐냐면은 렘일 때도 잘 반응을 해가지고 렘 수면 기간에도 OSA가 그렇게 더 심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벤트레이트 컨트롤이 상대적으로는 좋으신 분들을 난 렘 릴레이트 OS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장치는 요거는 포지셔널 디펜션과 반대로 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렘 related, not REM related OSA. 그러니까 렘 수면 의존성이 없는 환자들, 렘이나 논렘 슬립 때 다 OSA에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구원의 장치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 의존성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가 non-REM related OSA죠. 의존성이 없는 환자들이죠. 이런 경우에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을 셀렉션을 했을 때 보통은 똑같은 그러한 무호흡증 환자의 그러한 시비어리티가 가지고 있다 그래도 포지셔널 디펜던시, 즉 포지셔널 OS 환자 같은 경우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또 렘 수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not REM related, 렘 디펜던시가 없는 환자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좀 셀렉션을 하게 되면은 구원의 장치 치료 효과를 70%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치료 장치 부작용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강의는 뒤에 또 교수님들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제작 과정에서 그럼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될 건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 가역적인 합병증 상체를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치를 낀 다음에 이실현 침분비, 단절통, 구강건조증,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비가역적 합병증이죠. 관절통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지속적인 치주자량이 계속 증가가 된다든지 교합 변화가 생긴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보통 논문들을 보면은 저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한 8% 정도에서 턱관절 장애가 발병이 됐다 없다가 또 오클라 체인지 그러한 체인지가 한 10% 이상, 10% 가까이, 10%, 14% 정도 발견이 됐다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것들이 그러면 이런저런 부작용을 생길 수가 있느냐 한다면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맨주먼트의 자유자. 아까 앞서 첫 번째 파트 1 강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즉 모노블록보다는 트윈블록, 즉 두 가지에 떨어져 있는 장치고, 트윈블록 중에서도 무브먼트가 자유자재로, 즉 버티컬 무브먼트, 레터럴 무브먼트가 자유자재가 가능한 장치일수록 부작용이 적게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모든 치아를 다 피개를 할수록 훨씬 더 교합 변화가 적게 일어나고요. 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서머플라스틱한 매트리얼 같은 경우, 즉 소프트 레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교합 변화를 잘 일으킵니다. 즉 장치를 꼈을 때 편안할 수는 있지만은 소프트한 레진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티핑을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장치를 서머플라스틱보다는 하드 아크릴 레진을 더 많이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요소, 무브먼트가 자유자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치아를 커버시킬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모노블록 같은 경우는요, 보통 브럭시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턱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턱관절 장애를 유발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노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오클루저 체인지를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저렇게 소프트 레진으로 만든 모노블록을 꼈을 경우에는 저렇게 팔레탄 티핑, 치아가 안쪽으로 모아지는 팔레트 쪽으로 티핑이 되는 그러한 교합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레진과 모노블록의 그러한 장치는 피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레귤라 체크업입니다. 장치 아까 제가 잠깐 파트1에서 강의 드렸지만은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셔가지고 교합 변화도 체크하고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저 장치는 저 그림은 뭐냐면 1년 반 동안 전혀 팔로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저렇게 맨디블이 그 하악의 치아들이 전방으로 티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오픈 바이 생기는 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CPAP, 양압기도요, 저렇게 오래 끼게 되면 2년 이상 낀 환자의 그런 세파로를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양압기를 오래 껴도 저렇게 맨디블이 클록와이즈로 로테이션이 돼요. 사실 양압기를 많이 껴도 교합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교합 변화를 감소시키고 그런 여러 컴플리케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커스텀 메이드 해야 됩니다. 즉 환자한테 임프레션을 떠가지고 환자의 구강 내에 맞는 장치를 기공소에서 만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홈쇼핑이나 이렇게 레디메이드로 돼가지고 보일앤바이트, 그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적셔가지고 치아 환자가 낄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은 교합 변화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부분 보일앤바이트 장치는 모노블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요소는 투피스 디바이스여야 되겠죠. 트윈블록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장치를 입안에서 시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밸런스드 콘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프로트룬 전치분 띄게 하고 밸런스 콘택 유지하게 하는 그런 딜리버리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네 번째 요소는 하드 아크릴 레진, 소프트 레진보다는 하드 아크릴 레진을 쓰셔야 되겠고, 다섯 번째 요소는 아까 장치를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오프닝 레트럴 무브먼트나 그 다음에 버티컬 무브먼트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드 모션, 오프닝 양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장치를 고르셔야 되겠고요. 일곱 번째로는 아까 밸런스드 콘택을 유지하면서 그런 시적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체크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3개월마다가 내원하시면서 만약에 드물지만은 교합 변화가 생긴다든지 토관절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프루트준 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프루트준 양을 안으로 약간 더 CO 쪽으로 다시 잡아 넣는다든지,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워셔 피리어드, 장치를 잠깐 쉬고 그 사이에는 CPAP을 잠깐 끼시고 장치를 쉬었다가 끼는 그런 피리어드를 하면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 환자로 하여금 장치를 오랜 기간 끼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9가지를 잘 조절하시고 잘 하신다면, 수행하신다면은 장치는 부작용 없이 환자가 편안하게 잘 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구안내 장치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 수면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과 쪽의 수면학회 가이드라인도 구안내 장치는 잘 퀄리파이드 된 치과 의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치과 의사는 반드시 턱관절이나 교합이나 그다음에 오랄 스트럭처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는 치과 의사가 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치과 의사가 또 이러한 구안내 장치에 대한 프로토콜을 잘 인지하고 수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관들어 제시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들 많이 클리닉에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구안내 장치를 많이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